안녕하세요. 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김영미입니다. 오늘 눈높이 국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뉴스로는 전 세계에 한파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미국도 그 동부 쪽에 너무 많은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살인적인 추위가 유럽에도 굉장히 강타를 했는데 이제 여러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난민 문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취재해 봤는데요. 유럽에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난민들이 제대로 이렇게 그 수용소에서 한파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 동사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스탄불에서는 굉장히 많은 눈이 왔어요. 그 눈 오고 터키 전역이 아주 추위가 아주 극심한데 문제는 시리아에서 지금 계속 피난민들이 밀려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알레포에서 그 정부군의 알레포 수복 작전 이것 때문에 알레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금 국경을 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난방 대책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난 나오다가 얼어 죽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옛날에 우리도 6.25 때, 1.4.5 때 그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사태인 거예요. 그래서 터키까지 나와도 터키도 굉장히 한파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얼어 죽고 또 이걸 피해서 그리스까지를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럽으로 가려면 그리스에 있는 섬까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배도 안전하지는 않죠. 근데 막상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안에 천막 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리스에 도착해서 동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긴급하게 투입이 돼가지고 그리스에서 담요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을 끓이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리스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이 오는데요. 거기 말고 이제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불가리아든지 이런 데에 거기까지 간 난민들의 경우는 뭐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독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난민들이 독일 인근에서 이제 동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불가리아에서 이제 그 터키와 불가리아를 이렇게 육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리아를 거쳐야 또 이제 뭐 독일까지 가는 길인데 그 불가리아 그 산 위에서 굉장히 많은 동사한 시체들이 난민들의 시체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사실 지금 뭐 다들 경제 위기고 또 정권 교체 시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긴급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사인 독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만 담요 하나라도 기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 난민들이 덮고 자는 그 담요들을 경찰들이 다 뺏은 거예요. 그 이유는 파리 시내로 난민들이 유입되면 사실 그 사람들 노숙자나 뭐 불황자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을 좀 내쫓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비인도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관계가 있겠지만은 그 추위에 담요를 덮고 있는데 경찰들이 담요를 막 수거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는 프랑스 정부로서는 좀 너무한 처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사한 한 케이스 중에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세르비아 같은 곳. 이제 유럽이라고 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난민의 입장에서는 유럽 서쪽으로 계속 계속 이제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르비아나 뭐 알바니아 이런 데를 거쳐서 가는데 여기 이제 유럽이라고 다 부자 나라가 아니다 보니 세르비아 같은 나라는 좀 더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갔던 난민들이 또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뭐 모스크바도 굉장한 한파인데 뭐
35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면요.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 되면 별로 안 춥다고 얘기를 그냥 춥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5도니까 아주 춥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파와 추위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전 세계인의 따뜻한 마음들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동사는 좀 막았으면 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 뉴스는 좀 긴급 구호가 가장 요청되고 있는 그런 유럽의 한파에 노출된 유럽의 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탑5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라프산자니 전 이란 대통령의 별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라프산자니 전 이란 대통령은 그 호메이니 대통령의 말하자면 가장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강경파였던 분입니다. 근데 이란이 핵 협상이나 이런 것도 미국하고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도주의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가장 좀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요, 전통적으로 강경파,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강경하게 하는 그런 파들이 득세를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이 라프산자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란과 미국의 중간에서 가능하면 핵 협상이 타결이 돼서 평화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사망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문제에 강경파끼리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도 이런 중도주의파인 핵심적인 인물이 별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강경파와 강경파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예상인 거죠. 한쪽이라도 좀 약간 좀 유해야 되는데 둘 다 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중간적인 역할을 누가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이른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요, 온건파가 강경파를 얼마나 설득을 하느냐 이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란의 강경파 안에서도 이제 라프산자니 대통령을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별세 소식에 이제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하는데 그 와중에도 뭐 SNS를 통해서 그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강경파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잘 못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냐면요. 이란도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굉장한 상대국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가셨지만 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우리의 이제 수출할 수 있고 그런 경제 상대국이기 때문에 핵 협상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우리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상황을 지켜보고 혹시 이란에 투자를 하신다든가 사업을 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이제 별세 소식인데요. 그 유럽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92세 일기로 좀 별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대표적인 아주 지성인이시고 폴란드 사람들의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폴란드 취재 가면 이분 책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만큼 자랑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노환으로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하자면 폴란드에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우슈비츠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 독일의 그 나치 정권의 그 아우슈비츠를 그냥 광기 어린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전략 이렇게 보시는 반면 이 사람은 새로운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대화를 가기 위한
부작용, 성장통 이렇게 보신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했다기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책에 그런 것들을 기술함으로써 좀 더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다른 시각으로 풀었던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폴란드 언론들은 일제히 이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저도 이제 폴란드 TV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지금 중점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에도 이분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책 중에서도 유동하는 근대 이 책을 제가 사실 한 10년 전에 좀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보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취재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들이 움직이는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그 인사께서 굉장하신 분이 별이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직무유기를 의회가 가결을 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는요, 그 전에 되게 유명한 대통령이 계셨죠. 차베스 대통령이라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후계자로 미신 분이 마두로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악재까지 겹쳐가지고, 원유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인 남미의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이 확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대통령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경제가 마구 흔들렸고 가장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각 가정마다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생필품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계란값이 막 올랐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취재를 해서 물어보면 계란값에 대한 얘기를 베네수엘라 주부들이 막 얘기를 해요. 옛날에 10개 사면 지금 그 가격이 한 개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빵 사러 국경 콜롬비아까지 넘어가고 빵을 사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물건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엄마들이 감정이 완전 폭발해버려가지고 계속 시위하고 여론이 악화되고 생필품 가격을 좀 낮춰달라 아니면 생필품을 좀 어디서 좀 공급을 해달라라고 국가에 계속 요구를 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듣지를 않았던 거는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야당이 나서면서 의회에서 대통령 직무유기를 가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러면 지구촌에 이제 탄핵의 여파에 서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브라질의 테베스 대통령,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바로 이 마두로 대통령. 이렇게 해서 3명이 이제 선상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탄핵 여파가 이렇게 뭐 여러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뭐 탄핵의 여파에 휘말리는 경우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 따라 좀 이런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생필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아마 바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못하고 이제 조기 대선까지 가는 그런 세태까지 온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슬람권에서 성소수자는요, 굉장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이런 사형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란의 한 시인이 이스라엘로 망명을 요청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라고 해서 자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망명을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동성애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관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슬람권 안에서의 성소수자 문제가 이 사람으로 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성소수자 중에서 트랜스젠더를 다시 파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젠더라고 표현을 하죠. 남녀. 그래서 인구 중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렇게 하는데 파키스탄이 트랜스젠더는 따로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다. 따로 그 성소수자의 명단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 여자, 성소수자. 특히 이제 트랜스젠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파키스탄도 이슬람권이라서 특히 이제 탈레반이 득세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파악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시골 같은 데는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마을 단위로 원로 부족 이제 원로들 부족의 원로들에 의해서 그 처벌을 당하는 수가 많아요. 대개 이제 살인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앞으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지 사실 파키스탄이 시험대에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파키스탄 형법에는 트랜스젠더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해석했을 때 불법의 버금가는 처벌을 받는, 그것도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중간에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슬람권에서만 성소수자가 범죄자 취급받느냐? 아닙니다. 그 유태인들도 그 성소수자가 를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태인도 극단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슬람만 극단주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서 성소수자를 박해한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종교 안에서도 강경파, 원리주의 이런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하는 거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째는요. 이거는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요새 유럽에도 자살폭탄이라든지 총기 테러라든지 여러 테러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제가 취재 다닐 때는 뭐 이라크나 어떤 중동 국가에서만 이렇게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근데 요새는 관광지에서도 벌어지게 되고 터키도 굉장히 많은 테러 사건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자살폭탄 테러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돼요. 왜냐면 그 한 번 테러가 발생하면 경찰들이 그 방법을 추적해서 미리미리 이제 적발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살폭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집트 시나이에서는 쓰레기차를 동원한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이건 또 최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차 이제 수거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집집마다 엄마들이 쓰레기 갖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생기고 또 뭐 부상자도 생기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차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집트 뉴스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차량으로 이렇게 폭탄 테러를 했는데 요즘에는 트럭이라든지 쓰레기차라든지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자살폭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니스 테러도 트럭이 동원됐고 이번에 독일에도 트럭이 동원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점차 더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여행을 가시는 분이나 출장을 가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엔 또 이라크에서 이제 한 번 자살폭탄을 한 테러범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대요. 근데 영안실에서 이 시신이 또 폭발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 신체에다가 폭발물을 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사람 몸이 자살폭탄 테러의 한 수단이 된다는 것도 잔인한데 시신에게조차 폭탄을 설치해놔가지고 영안실에서 폭탄이 터져갖고 또 이제 여기서 사상자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테러가 생기면 그게 1차, 2차, 3차까지 연결이 쭉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 테러가 생겼다 하더라도 터키도 그렇고요. 절대 구경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터졌다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탄이 터지거나 그래서 사람들이나 경찰이나 앰뷸런스가 모이면 또 한 번 터지거든요. 그래서 구경할 생각도 마시고 그거는 정말 뭐 일생일대 구경거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가시고 무조건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취재 갈 때 그런 것 때문에 기다렸다가 취재를 하러 가지 절대 폭탄 테러 현장에 바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의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라크나 뭐 이런 중동 국가에서만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는 유럽을 가면 이것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사실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다음번이 시사용어 해설입니다. 오늘 시사용어 해설은 국제경찰 중에 하나죠. 인터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정유라가 그 덴마크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여가지고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뭐 하긴 30일 한시적인 구속이긴 하지만 구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폴이 과연 뭔가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인터폴에 가입된 나라가 전 세계 125개국이에요. 그러니까 190여 개국 중에 125개국이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인터폴에 지금 가입이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터폴에 가입 국가예요. 그 인터폴에 가입 국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범죄자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수배령을 내려서 범죄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배 단계가 있어요. 뭐 노란색, 뭐 파란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적색 수배이거든요. 적색 수배는 뭐 50억 원 이상의 큰 재산 사기를 했거나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테러의 중요 인물이라든가 하여튼 제일 높은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는 바로 이 적색 수배에 해당했기 때문에 덴마크 경찰이 체포를 한 겁니다. 그 인터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렇게 각 나라마다 다 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영화에 보면 뭐 미국 인터폴의 경찰이 뭐 유럽에도 가고 뭐 아시아도 가고 막 그러지만 사실상은요 각 국의 인터폴에 소속된 경찰들이 그냥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인터폴 형사들이 그렇게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터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과정이 뭐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도 절차가 개시될 수 있게 구금을 먼저 해야 돼요. 일단 뭐 어느 나라에서 인터폴로 누구를 요청을 하면 그 특정인 그 범인을 구금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자국 경찰이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굉장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인지가 됐을 때는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이 범인이 범죄적으로 빼돌린 물건, 뭐 마약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 파악하는 것, 수사하는 것. 예를 들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라는 그 요지는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테러 조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알카에다라든지 IS라든지. 그래서 이들에 대한 조직원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폴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인터폴은요 유럽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럽이 나라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을 이렇게 넘어서 옆 나라로 가버리고 막 이러면 추적하기가 힘드니까 이웃 나라들끼리 이제 합의를 보기 시작해갖고 처음에는 뭐 한 수십 개국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전범들을 검거하면서 더 활발해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최초의 그 인터폴 본부가 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장, 사무총장을 두고 출발을 했었고, 그때가 이제 뭐 1920년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그 주로 전범들, 유럽에서의 전범들을 많이 적발한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테러에 관련된 그런 범인들을 많이 이제 검거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터폴 제도는 우리나라 경찰이 다 전 세계를 다닐 수 없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같이 협약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터폴 사실 인터내셔널 폴리스의 준말이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요새 이제 정유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터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폴이란 저런 곳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질문 왔어요? 예, 저 이문희 씨가 질문을 주셨는데, 베네수엘라 국영방송 앵커 월급이 햄버거 7개를 살 수 있다던데, 이거 맞아요. 저도 이거 뉴스를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간 이렇게 열심히, 저처럼 열심히 대본 읽고 이렇게 뉴스를 진행했는데 햄버거 7개 주면 얼마나 화나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상황들을 과연 마두로 대통령이 통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폭발한 거죠. 근데 햄버거 7개만 먹고 살 수가 없는 게, 아니 무슨 햄버거 가격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서 빵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 돈이면 거기 가서 햄버거 한 700개를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제 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원유 값이 싸지니까 베네수엘라 정부의 수입이 너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적절한 경제 대책으로 뭔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마두로 대통령이 전혀 그걸 하지를 못하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들으시면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지금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분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질문 같은 거 바로 생방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을 할게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제 유가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국영방송국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싸질 수밖에 없는 월급이 빨리빨리 오르지도 못하고 수입이 석유로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햄버거를 더 드시려면요, 국제 유가가 오르든지 아니면 좀 더 경제 대책으로 세워서 이 사람의 월급이 오르든지 햄버거 값이 내려가든지 뭐 둘 중에 뭐 하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눈높이 국제뉴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퇴근길에 함께하는 국제뉴스,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생생한 그런 현장에서도 앞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